등신 같은 새끼.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이딴 식이면 너랑 결혼 안 해. 아니, 못 해. 서울 강남의 호텔 스카이라운지. 상견례가 시작된 지 10분도 지나지 않아 짝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임신 7개월 예비 며느리가 아들의 뺨에 붉은 손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미용실을 운영하며 평생을 살아온 한 여인의 눈빛이 변했고 30년간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내 아들한테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당신들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 거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녀가 대한민국 10대 재벌 청광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는 사실을.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여인이 이제 그 모든 힘을 되찾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통쾌한 역전극.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 더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저는 김영숙입니다. 마포구 망원동에서 25년째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손님들 머리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아들 결혼한다면서요? 오랫동안 단골이셨던 김 여사님이 물으셨죠. 네, 곧 있으면 상견례 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호는 제 유일한 아들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애는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 없는 아이였어요. 아들이 참 잘 컸어요, 사장님. 그 착한 아들 닮아서 며느리도 착하길 바랄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죠. 미용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먹었어? 내가 치킨 사갈게. 그 목소리에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태호는 언제나 그랬어요.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죠. 집에 들어서니 태호가 치킨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왔어? 손이나 씻고 와. 배고프지?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사르르 녹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저는 태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엄마, 왜 그렇게 쳐다봐? 그냥 내가 자랑스러워서. 태호는 쑥스러운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애는 언제나 겸손했어요. 엄마, 사실 이번 주 토요일에 상견례 잡았어. 순간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래, 어디서 하기로 했어? 강남 호텔 스카이라운지야. 수진이 엄마가 거기서 하자고 하셨어. 수진이라는 아이는 태호가 대학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입니다. 몇 번 보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뭔가 겉과 속이 다른 느낌이 들었죠. 태호야, 그 애는 어떤 애니? 엄마가 몇 번 봤잖아. 착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아기 가졌어. 태호의 말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임신이라니. 그래서 서두르는 거였군요. 몇 개월이나 됐는데? 7개월이야. 그래서 결혼도 빨리 해야 해. 7개월이라니. 그 정도면 이미 배가 많이 불러올 시기인데 왜 그동안 말을 안 했을까요? 제 마음속에 의문이 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태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죠. 응, 엄마랑 얘기했어. 토요일 상견례 괜찮대. 태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평소의 당당한 모습이 아니었죠. 아니야, 엄마는 그런 말 안 했어. 무슨 일인지 궁금해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말할게. 태호가 통화를 끊고 돌아섰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상견례 때
예단 얘기도 같이 하자는데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첫 상견례부터 예단 이야기라니요? 태호야, 첫 만남부터 그런 얘기는 좀.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진이가 임신했으니까 빨리 결혼 준비해야 한대. 태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애가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짐작이 갔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태호의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셨을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호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일찍 가봐야 해. 중요한 회의 있어. 그래, 아침은 뭐라도 먹고 가. 괜찮아. 회사 가서 먹을게. 태호가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저는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태호야. 응? 너 행복하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호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당연하지, 엄마. 걱정하지 마. 그 말이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태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까요. 그날 오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상견례 준비는 잘 되고 계신가요? 공손한 말투였지만 어딘가 가식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럼 잘 되고 있지. 그런데 어머니, 집은 어머님 명의인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는 거니? 아니요. 그냥 태호가 이것저것 물어봐서요. 앞으로 살 집도 준비해야 하니까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재산 파악을 하려는 수진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태호를 위해 참기로 했죠. 예비 가족인데 예의는 좀. 수진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솔직한 게 좋잖아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결혼 쉽지 않겠구나. 태호를 위해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는 저였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 아이가 태호를 정말 사랑하는지 그리고 태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지 불안감은 점점 커졌지만 다가오는 상견례를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은 모든 것이 시작일 뿐이니까요. 토요일 상견례 날이 밝았습니다. 태호는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이었죠.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넥타이를 3번이나 다시 맸어요. 태호야, 괜찮아. 잘 될 거야. 그 애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강남의 고급 호텔로 향하는 길, 태호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정도로요. 엄마, 만약에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좋으면 엄마는 다 좋아. 그렇게 말했지만 실은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태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죠. 우리 벌써 도착했어. 얼마나 늦는 거야? 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와 있는데도요. 미안해. 금방 올라갈게.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태호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이가 좀 예민해. 임신해서 그런 거야. 그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예민함과 무례함은 다른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스카이라운지 입구에 도착하자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전경이 한눈에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보다 더 눈에 띈 건 창가에 앉아있는 수진과 그 어머니였죠.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환영보다는 질책이 먼저였죠. 임신 7개월이라는 배를 강조하듯 손으로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좀 일찍 왔어요. 배려해 주시겠죠? 수진 옆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정명자 씨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공손하게 인사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태호 어머니 김영숙입니다. 정명자는 제 인사를 가볍게 받아 넘기고 태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자네가 우리 수진이랑 사귀는 청년이구먼. 괜찮아 보이네. 그 말투에서 비웃음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희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자리에 앉았을 때 수지는 손을 들어 웨이터를 불렀습니다. 여기 물 좀 가져다 주세요. 빨리요. 뒤이어 태호를 향해 날카롭게 말했죠. 당신이 먼저 챙겼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임신한 거 몰라? 태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식으로 대우받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수진아, 오늘 컨디션은 어때? 저는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태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배가 자주 아파요. 수진의 대답에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제 아들을 탓하는 말이었으니까요. 가정은 서로 배려하고 이해해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수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은 안 통해요. 제가 아이 가진 몸인데 당연히 우선순위죠. 그 목소리에 담긴 오만함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태호는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수진아, 엄마 말도 좀 들어봐.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수진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태호의 뺨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스카이라운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등신 같은 새끼. 당신 지금 누구 편이야? 내가 틀렸다는 거야? 지금 수진의 히스테리 목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모든 테이블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죠. 태호는 얼어붙은 채 뺨을 감쌌어요.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내 아들이 내 눈앞에서 뺨을 맞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딴 식이면 너랑 결혼 다시 생각할 거야. 수지는 계속해서 소리쳤어요. 그 순간 정명자가 웃음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자네가 앞길 창창한 내 딸 인생 망친 건 알고 있지? 아들 교육 좀 제대로 하지 그랬어요. 그 말에 제 안에 무언가 끊어졌습니다. 마치 30년 전 제 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내려놓았죠. 주변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물컵 하나 흔들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요. 10분 드릴게요.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내 아들한테 사과하세요. 사돈도 정중히 사과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걸 잃게 될 겁니다. 정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망할 건 다 망했는데 더 잃을 게 있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회장실, 차가운 대리석 탁자,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청광그룹의 금빛 로고. 10분입니다. 시간은 지금부터예요.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진짜 시간이 시작된 거죠. 10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테이블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태호는 아직도 얼얼한 뺨을 감싸쥐고 있었고 수진과 정명자는 코웃음 치며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10분이 다 됐네요.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가 봐요. 제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하면 오히려 감정이 사라진다고 하죠. 저는 그랬습니다. 뭐 사과는 무슨. 당신네가 감사해야죠. 우리 딸 같은 애가 시집 온다는데.
정명자의 비웃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제가 보여드릴게요. 진짜 사과가 뭔지.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들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전화였죠. 여보세요, 이사장님. 김영숙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공손한 남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영숙 씨. 오랜만이군요. 회장님 따님이 직접 전화를 다 주시고 부탁이 있어서요. 한정명 대표라고 아세요? 트리플스 인터내셔널. 정명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회사 이름을 듣자마자 그녀의 눈이 커졌죠. 물론 압니다. 우리 은행 주요 고객이죠. 그쪽 대출 연장권 있죠? 오늘부로 전면 보류해 주세요. 전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게 갑자기 무슨, 아버지께 여쭤보실래요? 제 한마디에 상대방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 네. 그럼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필요하신 것은요? 정명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 대체 누구야? 저는 그녀를 바라보지도 않고 두 번째 전화를 눌렀습니다. 박 대표님, 김영숙입니다. 아, 회장님 따님. 갑작스런 연락이라 영광입니다. 정명자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회장님 따님이라는 말에 눈을 깜빡였죠. 호민백화점에 트리플스 인터내셔널 납품 계약이 있죠? 네, 있습니다. 중요한 파트너사죠. 오늘부로 계약 전면 검토해 주세요. 품질 문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전화기 너머 남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청광그룹의 지시라면 당연히요. 수지는 이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어머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 정명자는 말문이 막힌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핸드백이 바닥으로 떨어졌지만 주우려는 생각도 못하는 듯 했죠. 저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장님, 김영숙입니다. 아, 영숙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습니까? 네, 잘 지냈어요. 부탁이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스카이라운지 전체가 침묵에 빠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대화를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죠. 트리플스 인터내셔널이라고 아세요? 대표가 정명자라는 분이신데. 네, 알고 있습니다. 중견 무역업체죠. 최근 3년치 세금 내역 좀 살펴봐 주시겠어요? 특히 해외 송금 부분이요. 전화기 너머 국장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아버지의 부탁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상대방은 즉시 응답했습니다. 네, 즉시 특별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결과는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정명자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네. 대출이 갑자기 어떻게 됐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정명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전화가 울렸고 그녀는 점점 더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죠. 계약 취소라니요?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까? 이건 계약 위반이에요. 수지는 어머니의 상태를 보고 공포에 질린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태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는 미용실 원장이 아니야. 한때 대한민국 5대 그룹의 후계자였고 지금도 내 말 한마디면 많은 것이 바뀐단다. 태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아들조차 몰랐던 제 과거였으니까요. 정명자의 핸드폰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와 알림이 쉴 새 없이 들어왔죠. 긴급 계약 취소 통보, 세무조사 사정고지,
거래처 납품 중단 요청. 정명자는 이제 서 있을 힘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다리가 후들거렸죠. 제발, 이러지 마세요. 회사가 망하고 말 거예요. 저는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내 아들을 때린 사람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네요. 수지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기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태호야,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심으로 한 사과가 아니면 의미가 없어. 내 아들의 자존심 한 대 때리면 되는 거였니? 정명자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모든 걸 망치게 하지 마세요. 우리 딸이 태호 씨를 정말 사랑해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때립니까? 태호는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멍하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내게 말해주려 했어. 엄마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정명자의 핸드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그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죠. 네,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수지는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만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제발 어머니, 우리 엄마 회사 망하면 저희 어떻게 살아요? 저 임신한 몸이에요. 저는 그녀를 무표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이게 사과란다. 진정한 사과. 내가 태호를 때렸을 때 내 마음이 이랬어. 저는 손목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고 약속한다면. 정명자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죠. 태호는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청광그룹 회장 딸이었어? 저는 아들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모든 걸 버렸지. 하지만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스카이라운지의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풍경 속에는 한때 제가 가질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잠자던 힘도 다시 깨울 수 있으니까요. 스카이라운지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은 이제 식사는 잊은 채 우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죠. 완전한 침묵 속에서 정명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하실 일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오만했죠. 저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정말 시작하면 내일 아침 신문에 트리플스 인터내셔널 대표 정명자 체포 소식이 실릴 테니까요. 그 말에 정명자는 핸드백을 움켜쥐고 일어섰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겠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죠. 하지만 그녀의 말과는 달리 손은 이미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마치 엄마 뒤에 숨는 것처럼 몸을 붙였죠. 협박이 아니에요. 정명자 씨. 세금 포탈이 적발되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는 거고 불량 제품을 납품했으니 계약이 취소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수진이 갑자기 태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자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 엄마가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려고 해. 그리고는 배를 감싸 안으며 저를 향해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한 몸이에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아이에게도 좋지 않아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차분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죠. 피해자 코스프레는 그만하는 게 어떨까? 이건 내가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야. 서류를 펼치자 휴대폰 단체 채팅방 캡처 화면이 보였습니다. 수진 이번에 결혼하는 남자, 완전 등신이야. 키읔키읔 내 말이라면 뭐든 다 들어. 아이 생겼다니까 바로 결혼하자네. 친구 일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수진 아니 돈이지 키읔키읔 걔네 엄마가 재벌 딸이었대. 지금은 찌질하게 미용실 하지만 돈 숨겨놓은 거 있을 거야. 수진 결혼하고 애 낳자마자 이혼해서 위자료 받아낼 거임 키읔키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저는 덤덤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희 엄마 회사 계좌 내역이야. 해외로 빼돌린 회사 돈, 가짜 세금 계산서. 다 있어. 정명자는 서류를 낚아채려 했지만 저는 이미 다시 가방에 넣은 후였습니다. USB에도 복사해 왔어. 이 안에 더 있어. 다음은 어디로 보낼까? 검찰? 국세청? 아니면 언론사? 정명자의 화장이 눈물에 번져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주체할 수 없이 떨리고 있었죠. 이건 불법이에요. 개인정보. 어떻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법이라고요? 내 아들 뺨을 때리는 건 합법입니까? 그리고 제가 누구인지 잊으셨나 봐요. 청광그룹이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죠? 태호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그냥 오늘 일은 여기서.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은 자신이 모욕당하고 뺨까지 맞고도 남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태호야, 넌 착해서 아무 말도 못하지만 엄마는 그럴 수 없어. 내가 이런 사람 밑에서 평생 뺨 맞으며 살게 둘 수는 없어.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엄마, 이렇게까지.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걸 버렸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뺨 맞고도 사과 한마디 못 받고 있어. 이게 엄마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인생이 아니야. 그 순간 정명자의 휴대폰이 또다시 울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죠. 계좌 정지가 뭐라고요? 다시 말해보세요. 그녀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거래 중단이라니. 그건 계약 위반이에요. 전화를 끊은 정명자는 이제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태호의 팔을 붙잡고 있었죠. 엄마, 어떻게,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정명자는 이제 완전히 패배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너진 메이크업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 수진이 갑자기 태호에게 매달렸습니다. 태호야, 제발 엄마를 막아줘. 나 정말 너 사랑해. 아까는 내가 미쳤었어. 임신해서 호르몬이 불안정한 거야. 하지만 태호는 이제 수진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태호가 수진의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진실을 말해줘.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돈이 필요했던 거야?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정명자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과하면 이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나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가장 강할 때 웃지 않고 가장 약할 때 무릎 꿇지 않는다고 하죠.
하지만 지금 이들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면 생각해 볼게요. 정명자의 눈빛이 잠시 희망으로 빛났지만 이내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 회사가 망하지 않게 해주시겠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건 당신이 얼마나 진심인지에 달려 있겠죠. 수지는 마침내 태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호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하지만 태호의 눈에는 더 이상 애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상처와 실망만이 가득했죠. 난 시간이 필요해. 정명자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버리고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그녀의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게 내 목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진정한 반성 없는 사과는 그냥 입술의 움직임일 뿐이죠. 정명자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저는 결단을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무너질 것인가. 스카이라운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명자와 수진의 선택을 기다리는 순간 시간마저 멈춘 것 같았죠. 그리고 마침내 정명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오만함이 완전히 사라진 모습이었죠. 내 딸이 큰 무례를 범했네요. 내 잘못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의 화장은 눈물에 번져 엉망이 되었습니다. 메이크업 아래 감춰진 불안과 두려움이 모두 드러난 순간이었죠. 사돈, 제발 죄송합니다. 한 번만 너그럽게 봐주세요. 수진도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배가 불러온 상태였지만 더 이상 그것을 무기로 삼지 않았어요.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까는 내가 미쳤었나 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생존을 위한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물잔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어요. 주변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지만 저는 그저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마침내 제 입술이 열렸습니다. 만약 내 아들이 당신 딸의 뺨을 때렸다면 난 그 순간부터 이 결혼을 반대했을 거예요. 정명자와 수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달라요. 똑같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대신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해요. 수진이 태호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태호야, 제발.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잖아. 하지만 태호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풍경을 응시하고 있었죠. 정명자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업은요. 지금 무너지면 안 되는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필사적인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업은 당신이 망친 거예요. 불법으로 세금을 빼돌리고 가짜 명품을 진품이라고 속이고 이런 일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정명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그리고 가정은 내가 지켰어요. 내 아들이 평생 당신 딸에게 학대받지 않도록. 태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청강그룹 후계자 시절의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죠.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었어. 대한민국 5대 재벌 청강그룹의 유일한 상속자. 그 사진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자 정명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청강그룹? 설마 그 김태준 회장 따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이 모든 걸 버렸어. 하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그리고 지금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 모든 걸 다시 꺼낼 수도 있지.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이제야 제가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게 된 거죠. 엄마,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내가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 돈이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알았으면 했단다.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 진짜 태호 오빠 사랑했어요. 제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그럼 때리지 말았어야지.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결코 폭력과 공존할 수 없다는 진실을. 정명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요? 제발 망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직접 나서지는 않을게요. 그것은 가장 강한 복수였습니다. 똑같이 되지 않는 것. 바로 그 차이가 우리를 구분 짓는 선이었죠. 다신 내 아들 앞에서 나를 하찮게 보지 마세요. 미용실 사장이라고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정명자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저는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가자. 태호는 수진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연민만이 남아 있었죠. 아이는 책임질게. 하지만 우리 사이는 여기서 끝이야. 수진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주변 테이블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도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목격한 거예요. 스카이라운지를 나서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햇살이 비쳤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태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모든 걸 버린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 모든 걸 얻은 거야. 너라는 선물을.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깨달은 거죠. 호텔 로비를 나서며 저는 작은 금반지를 만졌습니다. 남편이 주었던 유일한 선물이었죠.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태호야, 집에 가자.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모든 부와 권력보다 소중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삶이 옳았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호텔을 빠져나오는 우리의 뒤로 무너진 자존심과 함께 주저앉은 정명자와 수진이 남겨졌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 없는 사과는 그저 연기일 뿐이죠. 그날 진정으로 무릎 꿇은 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저는 평소처럼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손님들의 머리를 매만지며 웃음 짓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제 상견례는 잘 됐어요? 단골 손님의 물음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네.
잘 됐다고 할 수 없네요. 결혼은 무산됐어요. 손님은 놀란 표정으로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에구, 그랬군요. 하지만 괜찮아요.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큰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태호는 오늘 아침 일찍 집을 나갔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말 한마디 없이. 낮 동안 여러 번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자 한 통만 보내왔죠. 엄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 짧은 문장이 제 가슴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건 엄마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미용실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태호의 직장 동료 민준이었죠. 어머님, 죄송해서 전화드렸어요. 태호 선배가 지금 많이 취해 있어서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태호 어디 있어요? 회식 중인데. 계속 수진 씨 이름 부르면서 울고 있어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지켜주려 했던 아들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던 거죠. 지금 바로 갈게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술집에 도착하자 태호는 이미 만취 상태였습니다. 고개를 테이블에 묻고 흐느끼고 있었죠. 태호야, 엄마야. 이제 집에 가자. 태호는 흐릿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수진이 자꾸 생각나.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연민과 동시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형수 될 사람이 뺨 때렸다며? 그래도 아직도 좋아한다고? 귓가에 들리는 수군거림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부축해 밖으로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사랑했단 말이야. 4달 후면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데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상처를 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으니까요. 태호야, 들어봐. 사랑은 사람을 때리는 감정이 아니야. 사랑은 상대를 아프게 하지 않아. 태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야. 난 수진이한테 너무 익숙해졌어. 그냥 끝낼 수 없어. 집에 도착해 태호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아들의 얼굴은 마치 어릴 때처럼 순수해 보였죠.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태호가 다시 수진에게 돌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뺨을 때린 사람은 또다시 때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30년간 살면서 배운 진실이었죠. 엄마가 지금 포기하면 너는 평생 맞으면서 살게 될 거야. 결심했습니다. 미용실을 정리하고 태호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요. 우리 모두에게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호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숙취로 인해 얼굴이 창백했죠. 태호야, 괜찮아? 응. 미안해, 엄마. 어젯밤에 창피한 모습 보여서.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해도 존중할게.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걸 잊지 마. 태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죠. 미용실에 도착하자마자 제게 익명의 봉투 하나가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주소도 없는 하얀 봉투였죠. 불안한 마음으로 봉투를 열자 사진 몇 장이 떨어졌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호와 수진이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제 회식 전이었을까요? 태호는 수진의 손을 잡고 있었고 두 사람은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정명자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아직 아니랍니다. 그 순간 제 몸 안에 무언가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오래전 제가 청광그룹의 상속자였을 때 가졌던 그 결단력과 냉철함이요. 사과받았다고 끝이 아니야. 뒤끝이 진짜 무서운 거야. 그날 저녁 미용실 문을 닫은 후에도 저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빈 의자들과 거울만이 제 침묵의 증인이 되어 주었죠. 마침내 결심한 저는 폐업 신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간 지켜온 이 작은 미용실을 정리할 시간이었어요. 태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기 위해 제 과거를 다시 불러와야 했습니다. 서류 작업을 마친 후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절대 잊지 않기로 했던 전화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죠. 김태준 회장 비서실. 전화를 걸기 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따라 유독 맑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우야, 우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내가 다시 시작할게.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김태준 회장 비서실입니다. 저 김영숙입니다. 회장님, 아버지 좀 뵙고 싶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죠. 영숙 씨? 정말 영숙 씨 맞으신가요? 30년 만입니다. 네, 맞아요. 아버지께 도움이 필요합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항상 영숙 씨 소식을 물어보셨거든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모르는 사이 아버지는 저를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내일 아침 10시 회장님 자택으로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고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흘러내린 눈물을 닦으며 결심했습니다. 태호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그리고 정명자 씨, 이번엔 진짜 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용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는 순간 제 안에 또 다른 저 청광그룹 후계자 김영숙이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사람을 때린 손으로 다시 사랑한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을 상처 입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뒤끝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태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그만뒀어. 내일 수진이 만나기로 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바뀔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평창동에 있는 아버지의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아온 이곳은 여전히 웅장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머리가 하얗게 센 비서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영숙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들어오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넓은 거실로 들어서자 그곳에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80대의 노인이 되셨지만 그 위엄은 여전했죠. 아버지, 목이 메어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딸이 돌아왔구나. 그 말에 30년간 쌓아온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울었죠. 미안하다, 영수가. 너무 완고했어. 내 선택을 존중했어야 했는데. 아버지의 사과에 더 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감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죠. 아버지, 도움이 필요해요. 아버지는 경청하는 자세로 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태호와 수진의 일 상견례 사건, 정명자와의 갈등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죠. 이야기가 끝나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외손자를 위협하는 자들이라.
이제 내가 나서야겠구나. 아버지는 법무팀 팀장을 불러 지시하셨습니다. 정명자, 한수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라. 특히 트리플S 인터내셔널의 최근 3년치 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팀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이미 일부 자료는 확보했습니다. 상당한 불법 행위가 의심됩니다. 그날부터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청강그룹의 법무팀은 밤새 정명자의 회사 관련 증거를 수집했고 다음날 아침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죠.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공금 횡령, 품질 위조 모두 7건의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법무팀장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는 늦어도 결국 실현된다는 것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한편 태호는 수진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불안했지만 아들을 믿기로 했죠. 그에게도 자신의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날 아침 모든 것이 폭발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중견 무역회사 트리플스 인터내셔널 대규모 세무조사 착수, 대표 정명자 100억대 탈세 의혹, 정명자의 회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서류를 가득 실어 나르는 모습이 전국 뉴스로 중계되었죠. 그날 오후 태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어요. 엄마, 이거 다 엄마가 한 거야? 아니, 태호야. 이건 진실이 드러난 거야. 법이 그들의 불법 행위를 밝혀낸 것뿐이야. 태호는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우리 아이 낳으면 엄마한테 재산 요구하려고 했대. 오늘 술김에 실토했어. 제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태호가 진실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태호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태호는 묵묵히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책임질게. 하지만 결혼은 안 할 거야. 엄마 말이 맞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이 다니던 회사에서도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비리 연루 혐의와 함께 상견례 폭행 사건이 회사 내에 알려지면서 그녀의 이미지는 완전히 망가졌죠. 한수진 씨는 회사 공금을 유용한 혐의와 함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즉시 해고 처분합니다. 인사팀장의 차가운 선고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오열하며 무너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죠. 모든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지역사회에도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저는 연일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김영숙 씨,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어떤 심정이신가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단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나는 그저 내 아들을 지킨 것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정명자의 회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계약을 파기했고 직원들은 모두 떠났죠. 회사 건물 앞에서 간판이 철거되는 모습은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정명자가 홀로 울며 전화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그녀의 메이크업은 완전히 지워졌고 화려했던 옷과 보석들도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허영과 교만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듯 했죠. 한편 수진은 임신 8개월 차로 접어들면서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떠나고 직장도 잃었으며 이제 모든 것을 의지했던 어머니마저 무너진 상황이었죠.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태호에게 연락했지만 태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양육비는 보내줄게. 하지만 우리 사이는 끝났어. 어느 날 오후 저는 미용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필요가 없었지만 25년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죠. 그때 도어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 수진이 서 있었어요. 불룩한 배를 감싸 안고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들어와. 수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울 앞 의자에 앉자 그녀의 눈물이 터져 나왔죠. 다 망쳤어요.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저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정말로 태호 오빠를 사랑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점점 욕심이 생겼어요. 더 많은 걸 원하게 됐고 수지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항상 너는 더 좋은 걸 누려야 한다. 내가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중독된 것 같아요.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게 중요한 거야. 수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를 용서하신다는 건가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내 뱃속의 아이는 내 손주야. 그 아이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어줄 거야. 그 말에 수지는 더욱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실된 후회의 눈물이었을까요? 나는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욕심 때문에 무너졌지. 그 차이를 기억하길 바라. 미용실을 나서는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릎 꿇은 건 그날이었지만 진짜 심판은 오늘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그날 밤 태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찾아갔다며? 응, 왔다 갔어. 내가 엄마한테 고마워해야 할지 미워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내 삶을 살면 돼.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날 내 아들이 맞은 뺨의 대가는 결국 치러졌습니다. 불의는 언제나 대가를 치른다는 진실을 세상에 보여준 거죠.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많은 것들이 달라졌죠. 태호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저는 미용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어요. 오늘은 예전 미용실을 찾아가는 날이었습니다. 폐업한 지 석 달 만에 처음으로 다시 문을 열어보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텅 빈 가게를 궁금한 듯 들여다봤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사장님. 옆 가게 주인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잠깐 들렀어요. 미용실 열쇠를 돌리자 익숙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먼지가 쌓인 거울들, 빈 의자들, 멈춰있는 시계.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생명력은 사라져 있었죠.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곳에서 25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인생에 잠시 동행했던 공간. 문득 도어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돌아보니 태호가 서 있었어요. 양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태호야, 어떻게 알고 왔어? 태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느낌이 왔어. 엄마가 여기 올 것 같아서.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태호는 커피를 내밀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여기 많이 추억이 있네. 그러게. 내가 어릴 때부터 자주 오던 곳이잖아. 태호는 오랫동안 이곳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머리 좀 다듬어 줄까? 놀라서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 미용을 배웠니? 가끔 엄마 일하는 거 보고 있었잖아. 대충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바쁘다며 또 왜 이런 짓을 하려고 그래? 태호는 미용 의자를 털고 저를 앉혔습니다. 그냥 엄마 머리 좀 다듬어 드리려고. 오래된 가위를 찾아들고 태호는 서툴게 제 머리카락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죠. 엄마 나 그날 말도 못해서 미안했어.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상견례 날 내가 뺨 맞았을 때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자리를 지킨 거야. 엄마는 내 자리를 지킨 것뿐이고. 태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대단해. 평생 그런 비밀을 간직하고 살았다니. 비밀이 아니라 선택이었어. 너희 아빠를 만나고 모든 걸 버리기로 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결정이었어. 태호는 계속해서 서툰 솜씨로 제 머리를 다듬었습니다.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느 헤어 디자이너보다 소중한 손길이었죠. 요즘 할아버지와는 잘 지내? 응. 할아버지가 나를 많이 예뻐하셔. 처음 만났을 때 내가 너무 닮았대. 엄마를. 미소가 절로 지어졌습니다. 아버지와 태호가 만나는 모습을 상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수진이는 어떻게 지내? 태호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괜찮아. 아이는 한 달에 2번 만나고 있어. 작고 소중한 녀석이야. 태호의 목소리에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아이 이름은? 연호. 아빠 이름을 물려줬어.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잘 지었네. 머리 손질이 끝나고 태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고지서와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게는 내 이름으로 됐어. 관리 잘해.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이 자리에 내 가게를 열어봐. 남자 손님을 위한 바버샵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다른 걸 해도 좋아. 태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지서를 바라보며 울컥하는 표정이었죠. 엄마, 나도 엄마 같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제 가슴이 찡했습니다. 넌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야. 걱정하지 마. 태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아들. 그날 오후 우리는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태호는 이름을 뭐로 할지 고민하다가 종이에 적었어요. 차태호 헤어 앤드 바버샵. 어때, 괜찮아? 완벽해. 저는 오래된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저와 남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건 가게에 걸어두렴. 너희 아빠도 함께 지켜보게. 태호는 사진을 받아들고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지금까지 몰랐어.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강한 게 아니야. 그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이제 어른이 된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연호를 위해서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연하지. 그게 부모니까.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죠. 태호는 천천히 새 가게의 구조를 생각하며 메모를 했어요. 엄마는 이제 어떻게 지낼 거야? 글쎄, 아버지와 함께 지내보려고. 30년 만에 딸로 돌아가 볼까 해. 태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겠다. 그런데 난 자주 여기 올 거야.
내 손자도 보고 내 가게도 봐야지. 상처는 결국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 덕분에 치유되죠. 그날의 상견례는 악몽이었지만 오늘의 이 미용실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태호가 가게에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내일부터 리모델링이 시작된다고 했죠. 가자, 엄마. 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의 손은 어느새 아버지의 손처럼 크고 따뜻해져 있었어요. 가게를 나서는 순간 뒤돌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25년의 시간이 담긴 공간. 이제 그곳은 태호의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장소가 될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청광그룹 후계자도 미용실 원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아들의 자랑스러운 어머니로 돌아갔죠.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정체성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저녁 뭐 먹을까? 태호의 일상적인 질문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럼 치킨 어때? 옛날에 자주 먹었잖아. 좋아. 거리를 걸으며 오늘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우리는 더 강해졌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졌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아침은 오는 법이죠.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나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폭풍처럼 나타납니다.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내 아들이 뺨을 맞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30년간 묻어두었던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강인함이었죠. 사랑을 빌미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내 아들이 평생 그런 사람 밑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었으니까요. 가족을 지킨다는 건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산도 바다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미용실 원장이었던 나지만 내 아들을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맞설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하거나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주변에서 조용히 싸우고 있는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세상의 풍파를 견디고 있는 평범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가 됩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 지키는 법, 그리고 때로는 놓아주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결코 상처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폭력이 아닌 존중과 이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김영숙 여사님에게 힘이 되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